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 이게 처음으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당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규모 7.0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2일, 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규모 9.0 지진으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7.1 지진이 이 난카이 해구 남쪽부터 차례로 쪼개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지진의 최대 규모는 규모 9.0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걱정을 일본 학계에서도 하고 있고 정부도 하고 있거든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진과 화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시죠.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24일이죠. 일본 이즈제도 태평양 쪽인데 이 해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섬에 쓰나미 경보도 내려졌었는데요.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 처음에 이즈 제도가 어딘지 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당시 지진과 그다음에 지진 해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이즈 제도라고 하는 곳은 일본 열도 앞에 보면은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 북쪽에 충돌을 하고 일본 열도 남쪽으로는 필리핀판이 충돌을 하는데요. 이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충돌하는 해역 지역에 바로 이즈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빨간색 지금 표시가 된 곳이 저쪽이 곳이 이제 지진이 발생한 곳인데요. 지진이 발생한 곳이에요. 저 위치로부터 일본 해안선까지 쭉 북서쪽 방향으로 선을 긋게 되면은 저곳이 바로 그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충돌하는 경계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X자로 표현된 저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규모가 5.9고 지진 발생 깊이는 10km 정도 되는 비교적 얕은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진 해일 경보가 난 이유는 해역이 이번 지진 발생한 곳이 해안선으로부터 한 400여 킬로 떨어져 온 곳인데요. 깊이가 워낙 얕다 보니까 이 정도의 지진이라도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령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지진 해일이 발생한 곳을 보게 되면 이 진원 깊이가 이렇게 얕을 뿐만 아니라 지진의 규모가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이 관측되는 지진의 규모는 한 규모 7.0 내외 이상부터 지진 해일을 이제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들이 이제 해안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 8월 8일 날은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 앞에 바다에서 났었는데요. 이 지진도 매우 큰 지진이었지만 이때 일본 기상청이 낸 게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 이게 처음으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먼저 난카이 해구가 어딘지 짚어보고 그다음에 발표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본 열도 앞에는 두 개의 판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에 충돌하는 곳이 바로 필리핀판입니다. 이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 아래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데 규모 7.1 지진이 바로 그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 곳의 최남단 지역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일본 해안을 따라서 저렇게. 그렇습니다. 이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곳은 바로 큐슈의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난카이 해구 혹은 난카이 해구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최남단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난카이 해구이라고 하는 곳은 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0 이상의 지진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 8.0 내외의 대지진들을 주로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한 지 이미 100여 년이 넘은 지역들이 난카이 해구를 따라서 여러 곳에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는 향후 30년 내에 규모 8.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날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적도 있어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군요. 네, 굉장히 큰 지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 7.1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규모 8.0에 이르는 큰 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 우려에 따라서 기상청에서 이 지역에 이제 대지진 경보
이제 위험주의보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국민들 전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에 도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특히 이 규모 7.1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이 지역에 경보를 내린 이유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규모 7.0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규모 9.0 지진으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 2일, 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 7.1 지진이 규모 8.0에 넘는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진이 돼서 이 난카이 해구 남쪽부터 차례로 쪼개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지진의 최대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9.0까지 9.0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걱정을 일본 학계에서도 하고 있고 정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아까 전에 네. 30년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30년 이내라고 한다면 막 임박해서 30년 뒤가 아니라 30년 이내인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의미인가요? 이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장난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요. 30년 내에 80%라는 건 오늘 나도 30년 내고 30년 끝에 머리에 나도 30년 냅니다. 그런데 이 80%라는 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지만 안 날 확률도 20%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년 내에 실제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언제든지 지진 발생할 확률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높을 때 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이 화산과 다르게 지진은 굉장히 지진 예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예지에 여러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지진광, 지진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발생할 지역 단층대 위에 구름이 특이한 모양을 띈다던가 아니면 지진광이라고 해서 뭐 아주 밝은 빛을 띈다던가 뭐 여러 현상들이 제보가 되거나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단층대에 단층이 이렇게 압력을 받게 되면은 단층 면을 따라서 전하가 정렬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압전 현상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압전 현상으로 공기 중에 있는 그 전하가 정렬이 되면서 빛을 발하거나 또는 이 구름이 특이한 모양을 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지진 전조 현상을 쓰기도 하는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보여도 지진이 안 나거나 혹은 지진이 났는데도 안 보이기도 하거나 이런 일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생각하는 것들은 지진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는 전진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층대에 힘이 쌓이게 되면은 이 단층이 조금씩 부서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작은 지진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탐지를 하게 되면 큰 지진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진들을 주로 이제 지진 예지에 많이 쓰고 있지만 문제는 현장에 지진기가 있어야지만 네. 이런 작은 지진들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효율성이 또 이런 점에서는 또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난카이 해구도 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데 이 최근 이곳 활동이 활발한 추세인가요? 예, 환태평양 지진대 혹은 조산대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판에 경계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조산 활동, 즉 땅이 만들어지고 산이 솟구하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데 그런 곳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지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태평양 연안이긴 하지만 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인 인도양까지도 포함해서 크게 그리는 형편이고요. 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전 세계 지진의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규모가 8.0 이상의 대부분의 네. 큰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나오다시피 규모 9.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대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2000년 이후부터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만 따져보면 총 27차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 주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큰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환태평양 지진대 위에 일본 열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다른 큰 지진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것들이죠. 네. 일본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 인접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30년 이내에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는 판경계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거나 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이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겪은 일이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열도에서는 최대 30m 정도 이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 방향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독도, 울릉도 주변에서는 약 5cm 정도 이동을 하고요. 백령도에서는 2cm 정도 끌려가면서 한반도가 동서 방향으로 확장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판경계부에 있어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일은 없을 수 있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에 의해서 지진 발생 빈도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일들이 관측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포항지진, 경주지진으로 연결되기도 했고요. 네네. 잠시 지리 교실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판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판의 이동 방향인데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이제 상대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태평양판을 보게 되면 일본 열도 앞으로는 약 북서쪽 방향으로 태평양판이 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유라시아판이 이 남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셈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 아래로 북서쪽으로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응력을 일본 열도 해안을 따라서 쌓아놓게 되고요. 근데 이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들로 쪼개져 있는데 지구 표면에 있는 이 수많은 조각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계부에 이제 많은 충돌력을 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유라시아판은 한반도 쪽으로 네. 태평양판도 역시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네. 이 양쪽 방향에서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양쪽 방향을 이동한다기보다는 상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네.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으로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유라시아판이 태평양판으로 충돌한다고 해석할 수도 그렇군요. 있거든요. 절대좌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컴프레션 한다고는 이제 저희는 표현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인 운동으로 보자면 저런 운동으로 표현할 수는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렇게 압축력에 의해서 빨간색이라고 표현된 판의 경계부에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빨간색 판의 경계부로부터는 안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쌓이는 힘이 일본 열도에 있는 판의 경계부에 비해서는 빠르게 쌓이지 않아서 지진 발생 빈도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힘들은 언젠가는 쌓이게 돼서 인터벌은 좀 길긴 하지만 규모 7.0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게 지진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978년 이후로 우리나라 지진 관측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상청이 지진계를 놓고 실제로 탐지한 게 78년이거든요. 그때부터 발생한 지진만 따져보면 규모 5.8 경주 지진은 역대 최대 지진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따질 때는 그렇게 짧은 기록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78년부터 지금 24년이면 약 5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인데요. 이거는 네. 지진 역사를 보면은 매우 짧은 기간이고요. 보통 어떤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보려면 몇천 년 단위로 잘라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규모 한 7 정도까지도 바라보는데요.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규모 7에 육박한 지진 같은 것들이 꽤나 많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진들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통상 해저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일 때 우리 쪽 바다에 지진 해일 위험성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이 이번에 이제 노또 반도에서 1월 1일 날 지진이 발생을 하고 네.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 해안가로 몰아닥쳤는데요.
당시에 발생한 지진 해일의 최대 높이는 우리나라 해안선에 한 2m, 3m 정도 됐습니다. 최대 이거는 이제 파고의 높이를 합쳐서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지진 해일이 밀어닥치게 되면은 그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선에. 하지만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의 예를 보다시피 지진 해일이 최고 크게 될 때는 30m 이상의 이 지진 해일이 밀어닥치게 되거든요. 이건 아파트 5층 이상의 높이가 밀어닥치게 되는 그 지진 해일이 되고요. 이런 지진 해일이 밀어닥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물이 육지 쪽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열도 서쪽 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지진 해일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1980년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한반도까지 지진 해일이 밀어닥쳐서 피해를 준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진 해일이 발생할 때는 자막에도 나오듯이 한 2시간 내외에서 한 3시간 내까지 이제 걸리면서 우리나라 해안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하는군요. 예, 이 네. 지진 해일의 이동 속도는 사실 수심에 굉장히 달려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비행기의 이동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아주 700m 이상의 아주 깊은 바다가 되면은 거의 700km/h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예, 시속 700km로 이동하는 제트기의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해안선에 다가가게 되면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서 지진 해일의 전달 속도도 점점 느려지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행기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노또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남짓해서 우리나라 해안선에 거의 대부분 도착을 했고요. 하지만 홋카이도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진 해일이 났을 경우에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행동 요령, 이걸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지진 해일 위험이 있는 곳은 해안가일 텐데,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저 멀리 뭔가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먼 바다의 큰 파고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닷가에서 떨어진 해양 쪽에 있는 그 배에서는 지진 해일이 오고 있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큰 너울처럼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바다 위에 있는 배들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지진 해일이 해안선에 다가가게 되면은 파고가 점점 포개지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도 해안선에 다가갔을 때야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진 해일이 크게 발생하게 될 때는 최초의 현상은 리세션이라고 그래서 바닷물이 쑥 빠지는 일이 먼저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밀어닥치는 일이 우선되기 전에 바닷물이 뒤로 쑥 밀려나는 일이 먼저 약간 관측이 되고요. 밀물처럼 썰물처럼 썰물처럼. 예, 네네. 쑥 그렇죠. 밀려나게 되고, 그러다 다시 예, 그게 이제 파고가 겹치면서 큰 파고로 이제 덮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바닷물이 덮치게 되는 일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 지진의 해일은 특징이 또 뭐냐면은 바다를 타고 전파되는 이러한 그 파고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며칠에 걸쳐서 지진 해일 파가 계속 도달합니다. 실제로 이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안선에 도착하고 나서 이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해안선에 파고가 높아지는 것이 관측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지진 해일 관측계라든가 또 지진계에서도 지진 해일을 관측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틀에 걸쳐서 지진 해일이 계속 오는 것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해안선에서 지진 해일을 관측하신 분은 재빠르게 이제 피신해야 되고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예, 무조건 높은 곳으로 가야 네. 됩니다. 먼 곳이 아니고요. 높은 네.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동차 타고 빨리 멀리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러면 큰일 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진 해일의 이동 속도는 비행기 속도예요. 자동차 속도는 비행기보다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해일이 왔을 때 자동차를 빨리 가면 지진 해일이 다 쫓아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높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의 파고가 최대 차오를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관측된 최대의 지진 해일은 동일본 대지진 때 관측된 거하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때 관측된 것들인데요.
이게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층수로 좀 쉽게 비유를 해주실까요? 최소한 아파트 몇 층 이상 5층 올라가면? 이상으로 네. 예, 올라가시는 게 5층 이상 예. 올라가면 예.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해안선으로 오신다면은 네. 우리나라 해안선에서 도달하게 된 지진 해일은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진 않거든요. 일본 서쪽 해안에서 발생하는 최대 지진의 규모 한 8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지진이 지진 해일을 발생시키면은 최대 파고가 한 5m에서 10m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낮아지게 될 테니까 한 10m 이상 정도의 높이로 이제 도망가시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잘 기억하셨다가 대피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의 고리에서는 지진뿐만이 아니라 화산 활동도 활발하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 곳은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많은 응력이 쌓이고 그 응력의 결과로 땅이 부서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 판과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뚫고 들어가는 판 위에 놓여 있는 이 퇴적층 내에는 많은 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다를 타고 온 이 판 위의 퇴적물 내에는 많은 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구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이 압력을 받아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매질 내에 녹는 점, 용융점을 낮추는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물이 없었으면 녹지 않았을 이 땅이 녹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녹게 되면은 부피가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에 의해서 녹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마그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마그마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화산이 폭발할 경우 또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이 후지산은 일본 국민한테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화산인데요. 동경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화산인데다가 분화에 해당하는 여러 징후들이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분화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이 후지산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화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후지산이 큰 규모의 분화를 하더라도 이 화산재 등이 상승하게 되면은 편서평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아, 그러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겠군요. 네, 일본 그러니까 기준으로. 태평양 네.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화산재 등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거의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지산 자체의 화산 활동으로 영향을 안 받게 되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산 활동과 지진은 사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많이 나게 되면 주변에 화산 활동이 왕성해지게 되고요. 그것은 지진이 크게 나서 땅을 흔들게 되면은 화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방이 자극을 받아서 화산 활동이 왕성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반대로 화산 활동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변 땅을 화산 활동을 흔들게 되면서 가뜩이나 약한 땅에 자극을 줘서 지진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지진이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본 열도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일본 열도에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2025년에 백록담, 그 백두산, 네. 네, 화산 폭발설, 이게 괴담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 저는 잘 의아한데요. 백두산의 현재 상태는 마그마방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뚜렷한 분화 징후를 현재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 작은 화산 활동, 작은 지진들이 많아지면서 화산 분화 징후를 실제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이 백두산 정상부도 실제로 부풀어 오르면서 분화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2006년 이후로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근거가 없는 낭설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분화가 여기 1925년으로 이제 나와 있긴 한데요. 1903년도에 마지막 큰 분화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네. 수증기 분화에 가까운 분화였지만 작은 규모로 1925년도에 작은 징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뚜렷한 징후가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백두산은 활화산이고 마그마방이 5km 지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백두산이 곧 분화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네, 하지만 당장은 당장은 아닐 네, 거다. 근거가 없다. 예, 네.
자꾸 집요하게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네. 그러면 울릉도는 어떻습니까? 울릉도도 화산 폭발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울릉도와 제주도 아래도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물체가 존재하는 것 같은 저속도층이 지진파로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많은 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표에서 관측되는 현상은 백두산보다도 더 못한 화산 분화 징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당장 어떤 화산 분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이 울릉도와 제주도는 과거에 활동했던 이 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잔존하고 있어서 이 열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화산 분화로 연결되기보다는 이대로 화산 분화가 사라져 버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지역에 대한 우려감은 백두산에 비해서는 더 낮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화산 폭발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나라는 극히 낮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산 폭발 시 행동 요령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화산 폭발을 뭐 대비라기보다는 왜 요즘에 국민들이 하와이라든지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런 화산 폭발 현장을 먼 발치에서라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없다 보니까 대처 요령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화산인데요. 폭발하게 될 때 강력한 화산재와 그다음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우리나라로 접근하게 되면, 그 백두산에서 우리나라까지 접근하게 되면 분명히 충분한 시간이 존재할 겁니다. 화산 분화는 이 지진과 달리 사전에 알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분화 전에 알 수 있게 되는데 화산재가 다가서게 되면은 이 화산재 낙하 전에 할 일이 화산재 낙하 동안에 할 일보다 훨씬 많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산재가 왔을 때 이 화산재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화산재 양에 따라서 심하게는 몇 년간 해당 지역에 화산재가 공기 중에 떠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화산재가 집 내로 이제 대피하시는 곳 내로 침투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 묻힐 수건이나 테이프 등으로 이 창틀을 잘 밀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산재가 낙하하기 전에 실내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화산재가 막상 낙하하고 나서는 외부 활동이 굉장히 엄격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나 이제 의약품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가 낙하하고 나면 뭐 당연하게도 이게 화산재 양에 따라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거나 길게는 몇 년일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이제 방송을 듣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재난 방송을 청취하면서 대응책을 더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홍태경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